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나의 첫 금리 공부 이 책을 쓰신 저자 염상훈 작가님을 다시 한번 또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요청이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있었다면 되게 사실 기쁜 마음을 갖고 나왔고요. 방금 소개받은 나의 첫 금리 공부의 저자 염상훈입니다. 자, 이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좀 깊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네. 근데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부동산만 오른다. 네. 물가는 뭐 잘 모르겠다. 이건 무슨 현상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디플레 아니다 현재. 디플레 아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드리고 싶었고 아닌 당연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 물가가 낮다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고 매번 뭔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때 오르는 걸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밖에서 먹는 외식비 네. 그리고 뭐 서비스 이용료, 머리 깎는 이런 이발 비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가장 또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다 오른다는 거는 수요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명백히 그것도 우리 실생활과 꽤 가까운 품목들 일부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은 그게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은 거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요거는 확실히 생각해 볼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간단하고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뭐 원인은 뭐 이것저것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최근에 터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고 계속 또 정치적인 상황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또 미국이랑도 뭔가 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고 시리아 뭐 이런 쪽까지 다 넘어가고 있는데 터키가 작년에 이제 한참 안 좋을 때 어떤 방식들을 썼냐면은 기업들한테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파는 물건값을 일괄적으로 다 낮춰라 라는 주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당연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기업들은 뭐 정부가 시키니까 낮추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 낮춘 가격으로 물건을 팔면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기업의 이윤이 더 줄어들 거고 기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 나왔을 때 가격을 낮췄고 결국 기업은 망했고 그러다 보니 그 물건을 공급하는 곳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 그 물건이 어딘가에서 나오면 가격이 오히려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약간 극단적인 예가 될 거고요. 다른 예를 들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만드는 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 상황이 누가 안 좋다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전 국민들한테 그냥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매달 얼마씩 무조건 줄게. 기본소득. 뭐 50만씩 다 줄게. 이런 걸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지 않고 그냥 발권력으로만요. 네네. 그러면은 세상에 나오는 물건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돈을 주든 안 주든. 예. 근데 그냥 전 국민한테 돈이 공짜로 다 50만 원이 발권력에 의해서 생겨요. 공급된 양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는 돈만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가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언급한 부분이긴 한데 국가는 왜 국민들에게 돈을 찍어서 나눠줄 수 없느냐. 당연히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그 현재의 능력은 똑같은 상태에서 돈만 쭉 뿌려가지고 뿌리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만 싹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바로 나타날 겁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국가가 발권력으로 돈을 쭉 뿌리기. 그럼 현재가 그런 상황일 수 있느냐. 현재 그거랑 겹치는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에 쭉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너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빼고요. 네. 일단 우리의 어떤 최근의 경제 성장률 속도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빨리 올라온 건 맞잖아요. 그렇죠, 요새. 네. 그거는 맞으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을 갖고 왔냐? 최저임금을 예를 들면은 뭐 대표님이나 저처럼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렇게 막 많이 생활이 어렵진 않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는 최저임금보다 당연히 높겠죠. 그렇죠. 네,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로는 이만큼을 줘라라는 얘기니까. 그럼 보면은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편의점을 하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뭐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최저임금이 직격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 최하 소득을 벌어들이는 분들의 소득은 조금 올라서 그들의 어떤 소비 여력을 이렇게 늘려주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윗분에 있는 한 단계 위의 자영업자들이나 영세업자들을 소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완전한 소득 증가 이런 거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요인이 약간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회 양극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분명히 돈 버신 분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뭔가 재벌들 위주로 뭐 우리나라에 뭐 80년대, 90년대가 왔다면은 200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특징들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스타트업으로 돈을 버신 분들, 뭐 게임 업체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연예인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소수에게 돈이 또 막 몰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는 부동산,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되는 특징은 그런 거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 서울에 있는 비싼 좋은 곳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거지 전국 부동산이 다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수에게 집중되는 약간 편중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또 물가랑은 연결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일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예, 그냥. 그건 애매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우리가 무슨 대회 무슨 그 외국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계속 나아진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경제 실질 어떤 효과는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정부 관계자들은 좋아지고 있어. 근데 또 일반인은 무슨 소리야? 지금 되게 더 힘들어지고 있어. 이러면서 뭔가 괴리감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한국도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2~3%대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선진국들처럼. 네. 이걸 이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짧게는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일단 OECD 국가 중에, 아니면 전 세계 따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15에서 64세를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얘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한국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일단 다 대학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2년 동안 군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남자들이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남성들의 사회 진출이 자동으로 늦어지잖아요. 자기도 약간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럼 나도 나를 좀 더 개발시킨 다음에 사회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 그러니까 여자 대학생들의 평균 재학 기간이 대학교가 4년에 가까운 게 아니라 거의 6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거의 7년 가까이 가고 있고요. 남자는 이해가 되는데 여자는 좀 의외네요. 6년. 뭐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연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갔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 사회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아니 15세부터 누가 일을 해라고 하지만, 미국 뭐 다른 나라들, 후진국은 당연히 어린 나이들이 일을 할 겁니다. 당장 그렇죠.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선진국들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게 당연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한국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한국은 고등학생 일한다고 하면은 많이 어렵구나, 이렇게 그렇지. 봐버리거든요. 좀 안 되게 보죠. 네, 안 되게 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 용돈 정도 벌어 쓸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으로 안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냐? 사실상 30세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년도 거의 다 55세 정도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15에서 64가 아니라 30에서 55로 봐야 돼요. 근데 요 인구대를 따져보잖아요. 그럼 요 인구대는 이미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GDP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을 텐데, GDP를 늘리려면, 전년도보다 더 생산을 많이 하려면은 세 가지가 늘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원 자체가 늘어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올해 유전이 터져요.
그럼 그건 그냥 완전 꽁돈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뭔가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GDP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원, 뭐 갑자기 땅덩이가 생기는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기술 혁신이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자원을 투입하고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기술 혁신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내면 전년도보다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또 하나의 자원이기도 하죠. 인구입니다. 노동력. 인구가 늘어나면은 전년도보다 사람은 어쨌든 뭔가 밥값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일 때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은 GDP가 상승한 요인이 되는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나라들은 그 인구 상승에 따른, 인구 증가에 따른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지만,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30에서 54세를 진짜 생산 가능 인구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꺾이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와 같은 엄청 오래전 과거일 필요도 없어요. 2000년대 아니면 2010년 정도만 하더라도 그럴 때 뭐 5%, 4%, 3% 이런 성장률이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내수가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수출도 좀 어려워졌고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말씀하신 그런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런 걸 되게 잘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들. 인도의 젊은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교육 수준도 높고 IT 부분에 또 특화되어 있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런 인도 사람들은 전 세계 이곳저곳 가서 되게 열심히 일을 잘해요. 또 자국의 경제력이 낮다 보니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니까 더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두 가지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입니다, 역시. 네. 언어. 예. 저도 외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예. 저도 나름 카투사를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너무 어렵고 되게 낯설게 느껴져가지고, 우리나라 되게 영어의 교육에 노력과 돈과 많이 쏟아붓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참 영어 교육이 국민들에게 그러면 또 하나의 언어처럼 쓰이는 나라가 아직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딴 나라 가서 돈을 더 벌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의 초봉 수준이 일본보다도 높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정말 초봉으로 해서 한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랑 유럽의 정말 엄청난 선진국 몇 개 나라들. 근데 그들 나라는 당연히 영어 엄청 더 잘하고 자기네들 말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을 쓰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도 중동에 진출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고 싶어도 언어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애매한 경제력 문제가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참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력이 나간다 해도 예전에 우리 그 중동 건설 특수가 있었던 것처럼 특수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곳, 일하기 힘든 곳, 남들이 가기 쉽지 않은 그런 곳으로 진출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쵸. 얼핏 생각할 때는 막 되게 좋은 직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외국으로 간다 하면 네. 오히려 역으로 좀 그런 선진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꺼려하는, 그러나 기회가 있는 그런 곳들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아니면은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중동으로 갔든 독일의 광부, 간호사, 한국이 워낙 못 살았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는 그런 힘든 일을 해도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중국 분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비슷한 논리일 거고요. 우리가 갈 데가 진짜 잘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일본 사람들이 한국 가서 일하는 거 보기 힘든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